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먹는 칼로리는 줄이고 활동 칼로리, 운동 칼로리를 늘리는데 오히려 살을 더 안 빼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늘리면 살이 빠지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 절전 모드라고, 우리 몸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에 적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호르몬이나 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되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고기만 많이 먹어도 된다, 뭐 카니보어 이런 식단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방 많이 먹으라고 주장하는 키토제닉 하는 분들 이게 키토제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방은 무슨 뭐 지방으로 빼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살만 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리면 정말 약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누워 있어야 돼. 네, 진짜 살 빠지는 규칙을 제가 딱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정제탄수화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양을 줄이는데 정제탄수화물을 끊지 않고 그냥 양만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계속 혈당 스파이크는 일어나게 되고 또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돼서 이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만병의 원인이 돼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때문인데요. 건강하다고 둔갑한 그런 가공식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공식품들이 뭐 단백질이 많아, 저당이야, 제로야 이러면서 건강하다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잠깐 살은 빼줄지언정 우리가 계속해서 다이어트가 된 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그런 가공식품들, 초가공식품들을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먹는 칼로리는 줄이고 활동 칼로리, 운동 칼로리를 늘리는데 이것 자체도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면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오히려 살을 더 안 빼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뺄 때는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고 또 활동량을 극단적으로 늘리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초가공식품 줄이고 그다음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진짜 음식으로 된 단백질과 지방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려가고 또 제일 중요한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살이 빠지고 지방이 타는 몸,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식단 가이드라인을 바꾼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 비만율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또 당뇨병,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 그 다음 각종 대사질환과 여러 가지 부대 비용으로 의료비로 지출되는 게 뭐 GDP의 20%에 달한다. 그 다음에 몇백조가 여기에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은 점점점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50년 가이드라인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그럼 50년 동안 어땠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하고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도 건강하면 괜찮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식품 인증 마크죠. 이런 거 받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초가공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정제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리고 술은 한 잔도 이롭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번에 핵심은 정제탄수화물을 완전히 퇴출하는 거, 아니면 현격히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지방이 살찌는 주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좀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살찌는 주범은 탄수화물이고 지방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괜히 저지방우유, 무지방 뭐 이런 거 먹지 말고 전지방, 지방이 다 들어가 있는 음료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유제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살찔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고기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다. 이번에 피라미드 맨 위에 한마디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식품은 고기, 그 다음에 뭐 생선, 이런 해산물, 그 다음에 뭐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들, 그리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아예 퇴출하고 탄수화물 중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이런 거 위주로 식단을 해라. 이게 이번 식품 가이드라인의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한 명이 만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참가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니까는 9명, 그리고 이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9명 그 이상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평생 동안 연구해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이 평생 동안 약간 키토제닉이나 좀 아니면 좀 지방이 괜찮다, 아니면 고기가 괜찮다 이런 거를 연구하신 분들이 사실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 업계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좀 그쪽 위주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포화지방 10%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쪽으로 또 연구를 활발하게 하신 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버터나 이런 것들 고기 괜찮다라고 했는데 포화지방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괜찮게 먹는 방법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명백한 거는 포화지방은 뭐 심혈관계 질환에 위험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뺄 수는 없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지방이 살찌는 거에 대한 뭐 당뇨병이나 비만이나 이런 거에 또 주범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먹어도 괜찮다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내부 자체 문서적으로 충돌
정도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포화지방을 마음 놓고 많이 섭취해라 이 얘기는 절대 이번 식품 가이드라인에 아니고요. 그리고 뭐 고기만 많이 먹어도 된다, 뭐 카니보어 이런 식단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방 많이 먹으라고 주장하는 키토제닉 하는 분들 이게 키토제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식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백질, 그 다음에 좋은 지방,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거고, 이것들은 다 리얼푸드 진짜 음식으로 먹어라. 그래서 이번에 식품 가이드라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이름이 리얼푸드 닷 GOV입니다. 그래서 리얼푸드를 먹으라는 게 핵심이고, 초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 이것들을 먹지 말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식품 가이드라인에서 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좋다라는 의견인데, 이게 분명한 서빙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문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맵가되면은 나트륨이 과다가 되고 첨가물 과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는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끼에 뭐 3-4조각 정도가 사실 적당하다고 거기 사이즈에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좀 우리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치는 좋은데 먹는 양은 조금 신경을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보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그 너무 김치를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나 다른 첨가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버터가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다하게 먹으면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소금이든 버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금물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효과를 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맹신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먹고 오히려 다이어트 안 되고 몸만 망치고 신장만 망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루 이틀 정도 경험하고, 혹은 길게 잡아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해보고 나서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막 이것만 엄청나게 많이 먹는, 그리고 소금물을 막 수시로 소금을 엄청 많이 넣어서 먹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근데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로 먹어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올리브오일이든 버터든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버터나 올리브오일이 가장 큰 이점을 주는 거는 포만감을 줘서 우리의 식욕을 좀 잠재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식욕을 잠재우는 거 말고 지방은 무슨 뭐 지방으로 빼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터나 올리브오일은 기본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가 장에 갔을 때 뭐 CCK라는 12장에서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GLP-1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라는 거지, 이게 결코 뭐 지방을 연소하는 신호를 준다 이쪽이랑은 좀 오히려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버터를 많이 먹으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섭취에 대해서 많이 먹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딱 적게 먹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늘리면 살이 빠지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 절전 모드라고 돼요. 우리 몸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에 적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호르몬이나 대사가 망가집니다. 한마디로 호르몬의 원료도 음식이고, 그 다음 장내 미생물이 먹는 것도 음식인데, 이거에 대한 대사가 망가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져서 실제로 거기서 지방을 연소해야 되는데 지방을 제대로 연소하지 못하고 찌꺼기가 남고 활성산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피로하고, 또 오히려 손발이 차지 말아야 되는데 손발이 차지고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되고 다이어트 실패하는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이 건강해지면은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살이 찔 때 오는 신호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 LDL 수치라든지 중성지방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성지방도 간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간에서 그 내보내는 그 지방을 가지고 수치가 나오는 거고, LDL도 간에서 내보내는 걸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에서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LDL이랑 지방을 너무 많이 만들 재료를 주니까는. 근데 그 재료가 제가 말한 대로 액상과당이랑 포도당이랑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요. 그래서 뭐 이거 수치 어디서는 무시해라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포도당이나 액상과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물론 선천적으로 그게 많이 만들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중성지방 수치나 LDL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간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제가 회원분들을 만나면 지방간이 생기거나 중성지방 LDL 수치가 높아져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식단을 하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진짜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중성지방 수치도 내려가고 지방간도 괜찮아지고, 왜냐면 간이 회복 속도도 또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DL 수치도 낮아지고 하는데, 뭐 이거를 그대로 두시고 그냥 나 원래 먹던 대로 살래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진짜 살 빠지는 규칙을 제가 딱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3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일단 1번은 정제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되고요. 정제탄수화물에는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백미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제된 곡물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끊어야지 우리가 혈당이 치솟지 않게 되고요. 혈당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데 혈당이 치솟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규칙 정제탄수화물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
식품은 우리가 뒷면에 말 수 없는 그 글들이 나와 있거나 정제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이런 식물성 기름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기름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걸 초가공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건강하다고 가장돼 있는 이런 초가공식품들 여러분 끊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이런 안 좋은 거를 끊는 게 우리가 살이 잘 빠지고 건강해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좋은 것들로 채우셔야 돼요. 좋은 것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음식으로 된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게 두 번째 규칙이고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운동에서 활동량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좀 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육에 부하가 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날 근육통이 살짝 오는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다이어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면은 여기서 식단을 더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정체기가 탈출이 안 되는 분이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질의 그런 탄수화물, 제가 양질의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GI 지수가 낮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질의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양질의 단백질, 진짜 음식으로 된 단백질, 아니면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훨씬 정체기를 빨리 탈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던 운동이 별로 내가 심장이 뛰지 않고 그냥 동네를 걷는 수준이었고 전혀 심박수의 변동이 없고 그 다음 근육에도 부하가 안 가는 거였으면은 정체기 탈출을 위해서는 심장과 폐가 뛰는 운동, 그 다음에 좀 근육통이 올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로 좀 바꿔주시면은 빠르게 좀 정체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양을 그냥 줄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이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나오고 그 인슐린이 당을 낮추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 음식을 너무 자주 먹고 그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혈당을 조금만 올리는 음식을 먹어도 혈당은 더 많이 오르고 또 인슐린은 더 많이 나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슐린이 우리 몸에 많은 상태에서 체내의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고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려면 인슐린 농도가 낮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방 분해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 저장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거에 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전 모드가 되게 되면은 조금만 들어와도 또 혈당이 튈 수도 있고 그다음 절전 모드인 상태에선 인슐린 농도는 낮은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인슐린 말고 다른 호르몬들 예를 들어 코르티솔이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또 유지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의 당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먹지 않아도 간에서 부축하고 있는 그 글리코겐으로 혈당을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조금이라도 당이 들어있는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이랑 당이 반응해서 더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전 모드가 되게 되면은 코르티솔 레벨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조금만 그 당이 들어와도 확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살이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데 몸이 평온한 상태에서 낮게 유지해야지 절전 모드인 상태에서 인슐린 모드를 낮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잘 먹고 그다음 잘 자야지 우리가 몸이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살이 가장 잘 빠지고 건강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먹는 칼로리가 딱 적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 경로를 딱 멈춥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들이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빠지게 하고 머리를 안 자라게 하면 이제 이게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기능들, 불필요한 기능들을 끄기 시작하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막 활성화돼서 거기서 열을 내는 건데 그 열을 내는 게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다 기능을 하나하나 차단하게 되고 최소한의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작용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운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몸이 살기는 사는데 그러니까 뭔가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냥 생존할 수 있게 생존 모드로 가는 거지. 휴대폰 보면은 절전 모드 있잖아요. 차도 우리 에코 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근육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보면 엔진 같은 존재인데 근육이 활동하는 걸 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근육에서는 굉장히 많은 당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는 흔히 말하는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근손실이 근육뿐만이 아니고 똑같이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머리카락이라든지 손발톱이라든지 손발톱이 빠지고 갈라지고 그다음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왜냐하면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체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감기에 잘 걸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이게 다이어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더라도 리얼푸드 좋은 음식들로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손발톱도 건강한 상태 그다음에 내 호르몬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여성 호르몬 기능이 확 떨어지면은 생리불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기능들이 생존 모드로 바뀌면서 중요한 것들인데 실제로 그걸 다 꺼버리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심장이 뛰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만 모드가 되니까는 하면 잘못하면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강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렇게 모든 근육도 손실하고 그다음 머리도 빠지고 손발도 빠지고 감기 걸리고 이러면서 또 생리불순 오고 이러면서 다이어트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먹고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왜냐하면 근육이 제일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육을 먼저 빼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우리 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화학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방 대사를 다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나 액상과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간에서 얘를 다 보관하고 간에서 다시 또 포도당을 연료로 내보내기도 하고 간에서 모든 대사 과정을 하는데 간에서 지방을 연소하기도 하고요. 간에서 지방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나 액상과당을 간에서 지방으로 만들어서 간에 직접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그 VLDL이라고 하는 거에다 실어가지고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간에서 하고 또 간에서 담즙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간 기능 자체가 계속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지방을 연소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는 당연히 우리 몸에서 지방 연소가 잘 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더 지방이 잘 찌는 몸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간에서 담즙을 잘 생성해야 되는데 이 담즙 생성 기능도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담즙의 또 원료가 지방이랑 또 LDL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의 문제가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담즙의 역할이 지방을 또 우리가 잘 배출하게 해주고 지방을 연소하게 해주고 지방을 흡수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이제 담즙이 같이 또 장에서 하는데 간에서 담즙을 잘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장에서 담즙이 하는 그런 지방을 소화시키고 지방을 연소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우리 몸에서 살이 찌게 되면 간이랑 담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간이랑 담즙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더 살이 찌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식단 가이드라인을 바꾼 거랑 아주 명백하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살이 찌게 되면은 살만 찌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다르게 더 췌장세포가 약해가지고 당뇨병 위험이 많고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쪄서 난 행복하게 살란다 하면은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게 되고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버리면 그때는 운동이나 식단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약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누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활동도 못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나는 행복하게 먹다가 갈래라고 진짜 먹다가 가면 괜찮겠지만 먹다가 20년 30년 누워 있고 병원 다니고 거기다 돈 쓰고 약물 막 투여하고 이거를 안 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건강하게 식단을 하시고 제대로 된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